중학교 다닐 때 거의 3학년 때는 화가라고 생각했죠. 에? 중학교 3학년 졸업식하고 그 다음날 집에서 완전히 독립해버리죠. 아예. 제가 볼 때는 시원찮은 그림들 그리면서 비싼 등록금 내는 명문대학을 가는 거죠. 현실 속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죠. 나는 내가 원하는 길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 명이 올라가다가 발목을 땡겨서 내리고 그 위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미술관에서 안창홍 작가의 전시 안창홍, 지난 시간에 작가님 직접 도슨트로 작품 설명 들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작가님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작가님 작품 세 개를 얼추 이제 대표작 위주로 지금 봤는데요. 네. 작가님께서 이 예술씬에서 굉장히 이단아라는 별칭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작가님 스스로 나는 미술에 재능이 있고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언제였어요? 그 중학교 다닐 때 거의 3학년 때는 화가라고 생각했죠. 에?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예, 나는 화가다 생각했지. 그때 이미 구체적인 꿈을 갖고 계셨네요. 그 뭐랄까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할까? 그랬어요. 뭐 늘 그림 속에 묻혀 살았죠. 네. 예. 근데 작가님 이렇게 양력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3 때 출가를 해서 그렇죠. 본인이 사회적인 독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서 네. 그냥 중학교 3학년 졸업식하고 그 다음날 집에서 완전히 독립해버리죠. 아예. 확실하게 말하면 그냥 가출이 아니고 네. 결별한 거죠. 중3이 무슨 결별을 나와서 집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테면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저 혼자 해결하면 결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독립을 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비를 벌면서 다녔죠. 아니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졸업한 15살, 16살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미 이제 나오셨는데 네. 그러면 그런 사람 같으면 오로지 목표가 대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야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가면 이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내 형편이 좀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작가님 그런 선택을 안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닌 고등학교가 미술 명문인데 네. 뭐 다들 서울에 좋은 대학교 유학을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시원찮은 그림들 그리면서 비싼 등록금 내는 명문 대학을 가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뭐 선배들 저런데 저 정도인데 내가 뭐 굳이 미술대학 갈 이유가 뭐 있냐. 약간 좀 천재성을 남들만 본 게 아니라 작가님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네.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가지고 계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가니까 뭐 저런 걸 시키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시키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단 하나도 하기 싫어. 약간 그런 마음. 그렇죠. 자신감이죠. 자신감. 예. 그럼 이제 대학을 안 가셨잖아요. 예. 그럼 같은 또래 네. 미술 지망생 또 동기들은 다 대학을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가서 뭔가 뭐 미술사도 배우고 작품 뭐도 그리고 할 때 작가님 뭘 하셨나요 그때? 세상사를 배웠죠. 어떤 걸? 그 허구에 뭐 서양 미술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체험하고 느끼고 네. 그 세상의 바다에 얼마나 낚아 올릴 게 많아요. 네. 현실 속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죠. 그 세상이 서성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작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어떤 생업들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작가님께서 이제 그 작가님 작품 세계에 그런 사회적인 일들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작가님이 경험한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화실에서 학생을 가리키는 그런 알바도 하고 네. 그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카드를 만들어서 팔거든요. 네. 한 몇 달 전부터 수백 장의 카드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극장 앞에서 가판대를 설치해서 나누고 팔기도 하고. 직접 하셨어요? 그럼요. 인기 있었죠. 인기 있었겠죠. 네. 와, 그때 그 카드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대박입니다. 그리고 네. 뭐 또 국제시장 안에 있는 핸드백 센터, 핸드백에 그림 그리는 걸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고 또 후배 중에 그림이 좀 뒤떨어지는 애들
집에 가정교사 하면서 용돈 벌고. 그때 목격한 세상이 어떤 거였고 그게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어두운 세계를 많이 봤죠. 왜냐하면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은 1인 시위도 저는 했거든요. 1인 시위요? 예, 왜냐하면 그 부산에 있는 핸드백 센터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월급이 아니고 장당 얼마씩 돈을 받는 거라. 아, 솜씨가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 뭐 하루에 30장 그릴 때 20장, 30장 그리는 거죠. 큰 돈이에요, 그게. 그 돈을 안 주는 거지. 너무 큰 돈이니까. 근데 내가 또 그래서 만드는 그 여름에 비치백을 만드는데 비치백은 잘 팔리는데 그 돈을 안 주니까 가서 앞에서 왜 돈 안 주느냐고. 시위하시고. 1인 시위. 아마 대학 가셨으면은 그 운동권 학생으로 하셔. 당연히 시위 그랬겠죠. 현장 쫓아다니고 하는 그림 그릴 시간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세월을 지나시면서 첫 번째 개인전을 81년도 28세. 그런데 그 전에 전시를 많이 했죠. 전시는 이제 76년부터 하셨죠. 발표를 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빠른 게 대학을 안 갔으니까 일찍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활동을 거죠. 하고. 예. 그럼 그때 작가님은 뭐 거의 작가님 작업 생활을 계속 하셨지만은 그냥 무학이라고 그쪽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의식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게 어떻게 전시 기회를 어떻게 갖게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50회 가까이 개인전을 하는데 네. 한 번 빼고 전부 초대전이었어요. 그 한 번이라는 게 혹시 그때 그 80년대, 86년인가 전시할 때 한 번 대관료를 주고 처음 전시, 내가 대관료를 낸 것이 아니고 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작품을 사가면서 그 작품을 산 돈으로 대관료를 주고 전시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초대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첫 81년 개인전부터 초대전으로 시작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건 천재고 약간 기이한 작가가 있다라는 평을 주변에서 받으셨던 거네요. 네, 그 화廊이 지금도 부산에 있거든요. 네. 공간 화廊이라고. 네. 평생을 같이 하는 건데 아, 뭐 하여튼 성질도 고약하고 제가 개박한 데다가 타협 불가능하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준 거겠죠. 아주 뭐 상당한 상업 화랑인데 네. 전혀 상업적이지 못한 열정과 기질만 있는 그런 작가 전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도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거기서 전시를 해요. 아, 예. 그래서 현실과 바른 그룹에서 프로포즈가 왔을 때 그 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서 제가 활동하던 모든 그룹에서 다 붓을 놓고 집간 적이 있어요. 아, 그림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붓을 놓고 몇 군데의 그룹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다가 다 그만두고 돌아서 앉아 있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정신적으로. 그 시기가. 예, 그때 이제 현실과 바른이라는 그룹에서 연락이 왔고 같이 활동하자. 그래서 다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또 다른 그 속에 또 다른 욕망이 보여요. 뭐 정의와 현실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일테면 출세주의나 여러 가지 개인적 욕망들이 보여서 또 흥미를 잃은 거죠. 제가 원하는 그림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흥미를 잃고 있다가 결국은 독자적으로 제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다 그만두고. 예. 그 어떤 이제 조직이 생긴다는 거는 그 조직 안에 어떤 욕망들이 생기기 있죠. 마련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로가 힘을 합해서 욕망에 도달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작업을 해내겠다는 그런 욕망은 괜찮아요. 건강한 욕망이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를테면 정치적 자기 위치를 확보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골로 경기도 가장 끝이거든요. 섬 같은 동네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둥지를 틀고 작업한 지 벌써 지금 89년도에 들어갔거든요. 멀리 있으면 도시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식구들을 부산에 두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서 화곡동에다가 개인 작업실만 만들었는데 서울에 혼자 와 있으니까 뭐 친구들도 저희가 술병도 들고 오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가 서울에 왔는데 시간이 뺏기는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시골
경기도 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었어도 뭐랄까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많이 써요. 전 솔직히 국제시장에서도 네. 본인이 직접 사업하셨으면 엄청 부자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또 거부하시고 또 민중미술 계열에서도 금세 유명해지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또 아니라고 하고 작은 그릇이 안 되려고 그렇게 도망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빨리 유명해질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재능을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유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들 내 작업들도 좋아하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난 유명하니까 보답이 스스로에게 주고 싶으셨을 텐데 왜 도망가셨어요, 그럼? 도망이라기보다는 시간 뺏기지 않고 작업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림으로 내 삶을 해결하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끝까지. 예. 제 그림은 정치적이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삶의 부조리를 그리다 보니까 정치가 건드려지는 것은 네, 있죠. 네, 네. 그렇지만 이를테면 잘못된 정치에 저항하기 위한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부조리와 저항하는 그림이지. 부조리에 예, 저항하는 저항하는 그림이죠. 것이지. 정치색이 없으시고. 예, 전혀 달라요. 예. 옳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럼 그렇게 가는 동안에 무슨 갈등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가는 고독과 외로운 게 필수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작업 못 해요. 정치하고 사람 만나고 비즈니스하고 언제 작업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이 또 흐트러지면 안 되죠. 작가님이 하여튼 그런 작업을 계속 제도권 밖에서 계속 그리셨지만 제도권 안에서 인정을 계속 받으면서 제가 살아가는 건 그러니까 제도권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고, 네. 그런데 제도권 안에서도 제 같은 작가가 필요한 거죠. 항상 자신에 차 있었고,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런 자신감도 타고나는 건가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물론 기질도 타고나는 거 있다고 봐요. 방골적인 기질. 예.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거지. 저는 화가니까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끝없이 발언하고 싶은 거죠. 네. 그게 훨씬 세상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저는 더 강해지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남하고 비교하면서 사신 적이 없으신가 봐요. 비교를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같은 도구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제각기 생각이 다르고 각자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똑같은 내용을 그릴 때는 컵 하나 놓고 이 컵을 잘 그려봐 그러면 요거는 좀 더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차이로 비교가 되겠지만 생각들이 다 다르고 소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나는 내가 원하는 길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름에 올라가다가 발목을 땡겨서 내리고 그 위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가님 작품은 그렇게 뭐 국현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전시 공간에는 대부분 소장이 돼 있는데 해외에서도 또 엄청 중요한 전시들을 하셨더라고요. 에콰도르에서 초청을 받으셨어요. 네, 몇 년 전에 한국과 에콰도르 수교 60주년 전에 초대받았는데요. 네. 그게 공모전이었어요. 미술관들끼리 좋은 작가를 선정해서 심사해가지고 기획이 우수한 쪽으로 이제 전시를 할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럼 글로벌 경쟁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혼자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전시인데 그렇죠. 여러 명의 작가가 작품 서너 점씩 내가지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대로 작품 세계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안 보여주든지 제대로 보여주든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미술관들은 여러 작가들 멋진 폼 나는 작가들 다 기획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안창홍 이름만 나간 거죠. 그런데 운이 좋아서 제건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30년 전에 고약 전시가 한 번 있었대요. 네. 예. 그리고 거기가 남미로 가기 위한 교두보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끝없이 전시를 하고 싶어 했대요. 그 문화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 있는지를 제 전시를. 예. 지금 여기에 전시하고 있는 그 거대한 두상들 예. 17개가 가가지고 꽉 채운 거죠. 그게 처음인 거예요? 예, 30년. 오스왈드가 아닌 작가로 예. 첫 전시? 예, 예.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군요. 그럼요. 거기다가 고야의 전시가 30년 전에
이루어지고 처음 있는 전시라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뜻깊은 전시였죠. 오프닝 때도 어마어마했어요. 장관들 다 오고. 그리고 연락이 왔대요. 장관이, 그 문화부 장관이죠. 네.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장관실에 가서 만났는데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저를 대하는지. 그리고 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작품을 접근하는 방식이. 그 유령 패션 전시했거든요. 유령 패션. 그러니까 이제 오스왈드 가야사민 미술관에는 페인팅으로 전시하고 인류의 예배당에는 입체를 전시했는데 그 보는 수준이 대단해요. 그리고 입장료가 $10인가 그래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10. 네.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쵸. 그런데 주말이 되면 300명, 400명씩 와서 줄을 서서 보러 왔대요. 공문일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성공적인 전시를 하고 온 셈이죠.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전시도 그렇게 엄청난 전시였지만 내후년에 지금 전시를 예, 2026년에 네. 워싱턴 DC 예.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뮤지엄이라고 네. 했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3개월간. 예, 얼마 한 달 전에 그쪽에 관장이 직접 와서 네. 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네. 작업을 보고 협조게 했고 네. 날짜 결정을 하고 네.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전시관에 있는 걸려 있는 작품들을 같이 전시해 줄 수 있느냐.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박제와 같이. 그 박제 파라다이스 작업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이 작업 유화하고 캐버스 그림하고 이 작업들. 얼굴들 네. 그 부조 형식의 작품들. 네. 근데 이 작업이 좀 특별한 게 땅에다가 흙을 이렇게 호미로 파가지고 지금 그래요. 만든 조형이시라고요? 그 호미로 예. 땅을 그 음각으로 파야 돼요. 이를테면 사람 얼굴이잖아요. 네네. 땅에 얼굴을 파묻는 형태로 파무는 형태로 그렇죠? 파시는 거예요. 파고 그러니까 이제 형태를 상상하면서 파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위로 볼록하게 솟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파고 시멘트를 반죽해가지고 네. 붓고 적당히 굳었을 때 덜 추어내서 목 같은 거로 주름 같은 것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이제 물로 일단 또 씻고 네. 완전히 굳고 나면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 작은 돌멩이나 땅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텍스처가 너무 독특하고 네, 재미있죠. 그게 재밌고 그게 참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발굴하듯이 해낸 건데 네. 그 원시적이기도 하고 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의 본능이 살아있는 그런 얼굴들이죠. 네. 우리 이웃의 얼굴 같으면서도 네. 또 다른 느낌의 그 형태 자체가 미술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서양 미술의 영향을 받은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탈이나 네. 우리가 맞아요. 늘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질그릇이나 맞아요. 이런 데서는 느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 관장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걸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의 이제 지금 작품 세계를 쭉 더듬고 있는데 이제 워낙에 그 탁월한 재능을 옆에서 계속 알아보셨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참 거침없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작품도 시간과 원이 삐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공호 보세요. 네. 평생을 한 점 팔고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시간과 운대가 맞고 네. 그런데 아무한테나 그런 것이 오는 건 아니에요. 재능을 빛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모든 걸 걸고 자기의 영혼을 불태울 수 있을 때, 불태우고 있을 때 행운이 오는 거죠. 결국은 세상의 삶이 바로메타로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작업하는 거는 고통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찾아서 낚아 올리는 그 대상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잘못된 세상이나 잘못된 세상. 아픔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그 왜곡된 역사 속에 희생되게 한 사람들 그런 것을 읽어내고 캔버스에 담아낼 때 고통스럽죠. 그게 그렇게 가시로 심장을 감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렇죠. 작가님 이제 작업들도 지금 이제 쭉 얘기를 듣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작업이 누구나 봐도 되게 좋은 작품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작가님의 작품은 보기가 불편한 작품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휴 약간 움츠리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너무 선정적으로 느껴 어떤 건 너무 적나라하고 그렇죠. 어떤 건 너무 아프고 네. 어떤 거는 보기 좋지 않은 작품들이에요. 네. 그런 불친절한 작업들이 대부분이 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쁜 상품화되어 있는 미술에 길들여져 있는 눈으로 봐서 그래요. 사실 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소설만 하더라도 예쁜 문장이 아니에요. 채식주의자 읽고 한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 마찬가지로 감동이나 진실은 예쁜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미술이라고 하면 조금 좀 아름다울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오는 거죠.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오는 거고 상업주의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예술은 예쁘면 안 돼요. 이쁘면 안 돼요? 본질이 예쁘지 않아요. 어떤 예쁘다는 그 상투적이고 관념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네. 예. 이를테면은 좀 상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골에 농부가 쌀을 한 가마 들고 가서 장날 팔고 강고등어 하나 들고 땀에 쩔은 몸으로 황혼길을 언덕을 걸어간다. 이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숙연하고 감동적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이란 그런 데 있거든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고 이쁘다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아름다움 속에 이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작은 부분으로. 그런데 이쁜 것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건 아니죠. 특히 미술적 아름다움은 아닌 것.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그렇고. 예,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저는 그 본질을 찾아가는 화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밝음이 있다는 것은 왜 밝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같이 공존하는 거죠. 항상 같이 있죠. 예, 그런데 항상 현실 속에서의 어둠이라는 것은 밝음의 피해죠. 이를테면은 거대한 고층 빌딩 하나 서 있는데 그 뒤쪽은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응달이잖아요. 그렇죠.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빵빵하게 히터도 틀고 생활에 불편 없이 산다 하더라도 그 뒤쪽에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에는 얼음 속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아플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작가님을 괴롭힌 거는 생활고가 아니라 네. 오히려 그 작품의 소재들과 본인이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의 고통이 더 생활고라는 것은 저는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대가를 치른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화가의 길이 구도의 길보다 더 멀고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을까 하면서 계속 여쭌 거예요. 근데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독립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 들어있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렇죠. 작가님이 구도자의 길보다 힘들다고 한 건 무슨 뜻이었을까? 구도는 자기 완성이잖아요. 네. 자기 해탈하고 성찰하고 자기로 끝나는 그 구도인데 이거는 세상과 같이 있거든요. 세상의 삶이 예. 무슨 얘기냐? 구도자의 길은 혼자 완성하면 그렇죠. 되는 거지만 예. 예. 작가는 그렇죠. 그 구도자의 길을 또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렇죠. 예. 완성을 해야 되는 존재고 예. 예. 그래야 그 의무가 그렇죠. 완성이 된다고 예. 생각을 그럼요. 하셨으니까 그럼요. 세상을 계속 설득하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거군요. 예. 그림은 저항이고 모험이며 새로움의 발견이다. 그렇죠. 이거는 안창홍 작가님의 작업 그대로를 설명하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모든 작업. 제 삶을 설명하는 거죠. 이제와 돌아보니 어떠세요? 지난 50년 넘는 지금 앞으로도 이래 살아야지 이래 생각해요. 앞으로도 훨씬 더 여유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끝없이 새롭게 모험할 게 생기고 끝없이 새로운 나이가 들수록 저항이 더 힘들어져요.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계산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 나이 들면은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골 성향이 있던 사람들도 세상과 타협하게 되기도 하고 예. 그게 꼭 나쁜 타협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좀 보수적인 가치에 그럼요.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럼요. 부드러워지는데 그럼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분노하라는 책을 적은 분노하라. 죽을 때까지 분노하라. 죽을 때까지 분노하라.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노 속에는 깊은 애정이 있거든요. 애정이 없으면 왜 분노해요? 분노하기엔 너무 축복을 많이 또 받으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도 계속 분노가 되시는. 그거는 저하고 관계없는 세상이 저를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예. 분노는 제 자신의 일이죠. 혁명도 제 자신의 일이잖아요. 저는 세상을 굉장히 너그럽게 봐요. 그런데 제 자신을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가장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셨네요. 그렇죠.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렇죠. 편안해지지 않고 예. 안주하지 않으려는 싸움. 네, 작가님. 안창홍 작가님은 성공한 작가,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화가로서 예. 본인이 그리고 싶은 원하는 작품을 그려서 지금까지 예. 삶을 영위하시면서 또 조명도 받으시고 계속 인정을 받고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계신 거니까 얼마나 성공한 작가십니까? 그렇게 봐주니까 고맙죠.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안 보잖아요. 명예와 부와 제도권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공은 전혀 다른 맥락에 있는데 제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성공으로 봐주신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고맙죠. 제 삶의 목적이 제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드는 그림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까지 젊을 때 그 고생스러울 때도 견뎌냈고, 지금은 내 방식으로 순탄하게 제 작업을 하며 살거든요.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의 어떤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눈에 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또 인정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러니까 작가님은 갈수록 희귀한 사람인 거예요. 상업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기가 어려운 풍토에서 상업적이지 않은 길을 걸어오니까 점점 온리원 희귀한 존재가 되시다 보니 오히려 이게 고도의 상업적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경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 나를 따라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 대신 그 긴 시간의 인내와 고통과 끈기의 그런 삶, 타협하지 않는 삶은 그거는 있으시죠? 관계없이 살아야만 그렇게 돼요. 그냥 관계없이 살면 예, 그냥 내 삶을 살면 돼요.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할 때는 또 좀 팔리는 것도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심을 버리지 말고 자기 스스로 굴력지으려고 생각하는 거 안 해야 돼요. 오늘 작가님 인터뷰하면서 저희도 참 깨닫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이렇게 작가님처럼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너무 어떤 무리에 같이 가려고 한다거나 시류에 같이 가려고 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자존감도 높아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힘도 내면에서 많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런 작가의 어떤 정신적인 것을 알아보고 이해하면서 질문해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또 너무 고맙죠. 감동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는 감동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걸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그렇죠. 너무 크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정해놓은 원칙으로 그 속에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빛나고 깊은 감동을 못 볼 뿐이에요. 저는 그런 원칙이나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쪽의 진실을 보는 거죠. 그 속에 감동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술 작품을 자꾸 보다 보면 그렇게 규격화된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망치로 한 대씩 맞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작가님 삶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0.001%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찾아보면 더 많은 작가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알려지지 않은. 그럼요. 저는 운이 좋아서 덜 추워지고 밝혀진 거죠. 작가님의 운이 더 많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오늘 여주미술관에서 네. 안창홍이라는 전시의 지금 주인공이신 안창홍 작가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우리 예. 꿈나무 여러분에게도 어떤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됐을 것 같고요. 예. 작가님, 제가 저희 구독자들 꿈나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는 꿈을 가진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작가님이야말로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서 지금도 계속 가고 계신 그렇죠. 그런 분입니다. 자, 꿈나무 여러분 오늘 좋으셨나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해요. 꼭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